첫 소식입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취임 첫날부터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오늘 취임 첫날인데요. 박문진 새 이사진 선임, 여기에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제가 직후 곧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이곳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나 현충원 참배 같은 통상적인 취임 첫날 일정을 모두 건너뛴 건데요.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을 꼽으며 이사진 구성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또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며 행동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새로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만큼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복원돼 안건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당장 전체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박문진 이사 가운데 관례대로 여당 추천목 6명만 우선 임명한 뒤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임한 의견을 빌미로 전임 위원장들의 사례처럼 야권이 또 한 번 탄핵을 시도할 경우 취임 직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또 사임하는 후폭풍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두고서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고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폭주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었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형사고발하고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 위원장을 끝내 임명했다며 이는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시절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고발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3일 동안 벌어졌던 정말 기괴한 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정말 낙제점을 넘어서 빵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안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2인 체제를 빌미로 연거푸 위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적반하장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는데요. 여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고 특정 민노총 언론노조나 특정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탄핵이나 고발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 뒤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야당목 방통위원 후보자 2인을 추천해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소식도 뒤늦게 전해졌죠.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지난 24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1시간 반 동안 만남이 이뤄진 건데요. 이 자리에는 비공개 회동을 조율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정 간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이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며 인선이 끝나면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게 잘 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선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금 살포법과 다름없다며 물가 교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13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데 이게 전부 다 뭐 국채 발행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빚이고 또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뭐 이자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우 최근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기에 이 바닥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닥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폐업한 가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그나마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결국 여야의 충돌 속 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사위 의결과 국민의힘의 반발 모습 보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법사위는 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에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의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퇴거 명령을 언급하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반발 속 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도 채택됐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이 2,200억 원이 넘는 가운데 구영배 큐텐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최대 800억 원이 전부라고 밝혀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와 AK몰 등으로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피해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피해자들 만나봤습니까? 네, 큐텐과 티몬이 사옥문을 걸어 잠그면서 피해자들이 오갈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오후에도 정산 대금이 수억 원씩 묶인 판매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태 발생 3주 만에 어제 국회에 출석해 모습을 드러낸 구영배 대표는 처음 입을 열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금은 최대 800억 원인데 그것도 당장 활용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만 어제 기준 2,264억 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다 꺼울렸다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부러 회생을 이제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800억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어디다가 재산을 감췄을 수도 있는 거고.
구 대표는 70억 원 상당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통장에 든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재산 전부라고 했습니다. 큐텐 지분도 38%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큐텐은 지난 2년에 걸쳐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티몬에 이어 위메프와 인터파크, AK몰 등 무려 5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 같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불투명한 재무 관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네,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죠. 인터파크와 AK몰에서도 정산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어제 국회에서 구 대표는 이 두 업체에서도 정산 지연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시인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은 어제 저녁 판매자들에게 정산 지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인터파크 도서도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영향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소비자 피해 접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큐텐 계열사 5곳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7,700여 건입니다. 소비자원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티몬과 위메프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터파크 도서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어제 하루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인터파크 커머스가 큐텐 계열사임을 고려해 우선 판매 중단에 합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인터파크 도서에서는 책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면 판매자의 사정으로 주문이 불가하다는 공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는 티몬과 위메프 환불대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고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경영진을 고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네, 앞서 소비자들에 이어 오늘은 판매자들도 고소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며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판매자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큐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큐텐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자들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될 자금을 그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요. 피해자 고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의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 또 모기업 큐텐이 직업 불능이 일어날 것을 언제부터 인지했느냐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사고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6월과 7월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바 있고요. 이번 달 초 정산이 밀리기 시작하자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메프 대표 방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위메프 상황이 암 3기 수준이라거나 최소 금액으로 현재까지 왔고 답이 없는 상황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정산을 제때 주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판매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또 이번 사태의 배경에 큐텐의 무리한 계열사 상장이나 몸집 부풀리기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2월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메프 자금이 사용된 건 아닌지, 각 회사가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건 아닌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두 회사의 회생을 판단할 법원 신문도 이번 주에 열리는 거죠? 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는 티몬에 대해, 30분 뒤에는 위메프에 대해 각각 비공개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나흘 만에 바로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신문을 진행하는 건데 다른 회생 사건과 비교하면 비교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는 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 조정 지원으로 불리는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에 앞서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로 지난해 12월 도입됐습니다. 실제 절차가 시작되며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도록 길게는 3개월 부어집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 사이에선 시간이 늘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지역은 꼬박 열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날도 지난 일요일부터 나흘째 반복하면서 찜통더위가 그야말로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금호강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구는 낮 기온이 36도 넘게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기온을 봤더니 36.3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이곳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금은 숨 막힐 정도로 덥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덥습니다. 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의 표정은 그저 밝기만 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뛰어놀고 있고 또 바닥 분수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설치된 쉼터에서는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대구는 지난 22일부터 꼬박 열흘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 넘게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더위의 기세가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폭염 피해를 예방하려고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노인돌보미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홀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작업해야 하는 건설 공사장도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 물을 뿌려 도심 온도를 낮추고 무더위 쉼터와 거리에 안개를 뿌리는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활동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 특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야외에서 일한다면 충분히 휴식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금호강 수변공원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에는 해양 스포츠만한 게 없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스포츠 종합대회인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7년 만에 다시 충남 보령에서 열립니다. 시원한 보령 바다에서 무더위를 이겨내는 해양 스포츠 축제 현장에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축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날씨인데요. 제 피부가 따가울 정도로 강력한 햇볕이 이 폭염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해상 스포츠를 즐기면서 더위를 날리고 계신데요. 카누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를 떠다니는 가족들도 보이고요. 또 제 뒤로는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와 에어바운스를 즐기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며 해양 스포츠 문화를 널리 알리는 행사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이곳 보령에서 열려 오늘부터 나흘간 이어지는데요. 올해는 7개 종목의 선수 2천여 명이 함께하며 대천과 원산도 해수욕장, 보령 요트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정식 종목은 요트와 카누, 핀수영, 철인 3종 등 4가지인데요. 이 중 핀수영은 핀, 즉 오리발을 끼고 수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형보다 1.3배나 빠른 게 특징입니다. 번외 종목으로는 20-30명이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노를 젓는 드래곤보트와 스키를 타듯 물리를 비행하는 플라이보드, 고무보트 등 3가지가 있는데요. 보트를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시카약, 오션카누 등 5가지 무료 해상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장마가 오래돼서 애들이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닷가 나오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날씨도 좋고 해서 집에만 있다 답답함이 날아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저희 아들이 돌이라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는 개회식이 열려 가수들이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캐리커처와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양스포츠제전 외에도 보령에서는 5회 섬해날 행사,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등이 차례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무더운 여름, 이곳 보령으로 오셔서 시원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남 보령 전국 해양 스포츠 대전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삼겹살 만찬 회동 이후 엿새 만인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한 대표의 요청으로 90분간 이루어졌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잘해달라고 하면서 조직의 취약점도 잘 보완해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화해의 시그널이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야권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원, 오늘은 윤한회동에 대한 엇갈린 평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장외에서의 걱정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죠. 뭐 일주일 지나면 뭐 힘들 것이다. 뭐 두고 봐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끼리 싸우고 이럴 여유가 없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결코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약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풀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임하기도 뭐하고 교체하기도 이 갈등 사안으로 또 이렇게 부각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조사할 때 그 방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한동훈 중재안은 있었던 이제 아주 갈등 요인이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은 대통령의 요구로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지만 해결되는 이런 것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의 불을 켜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요. 9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9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90분 동안. 네, 지난번에는 뭐 새 지도부하고 이제 만찬은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는 정말 만찬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독대하는 기회는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90분 정도면은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예,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화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그 대표도 그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제대로 제대로 그 소통할 수 있는 관계고 예. 20년 동안 그런 그 지켜져 왔던 그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 강점, 뭐 모든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정 관계를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위험스럽지만은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안전판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번에 한번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예. 저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토론과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당정 관계고 그런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공약이었죠. 당정 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오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오후 5시에 전체 회의가 열린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 전체 회의를 열고요. 이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소식 더 들어오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갈 텐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0분 동안 만났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9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같기도 한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 정도면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도 남지요. 그렇죠. 그러나 아마 두 분의 사이가 아직은 그 정도로 완전히 복원된 것 같지는 않죠. 김영우 의원님도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뭐 원론적인 논평을 하자면 그래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저렇게 자주 만나는 모습 국민께 좋은 모습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잘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야당의 패널로서 좀 날카롭게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아마 그 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3 내지 4석이 표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은 불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만남을 갖자고 제안을 형식은 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를 당정 관계를 잘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는 대통령실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야, 대통령과 한번 이렇게 좀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을 거고 그러나 그 예의상 좀 한 대표께서 당에서 먼저 좀 요청을 해주는 형식이면 좋겠다. 라고 아마 그렇게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식은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축사도 했고 그다음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 이후에 바로 전화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추청에서 식사도 했고 독대도 했고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수순들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 내용이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 형식적 수순을 서로 다 한 것을 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서로의 명분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군요. 그래 형식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 내용에서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서로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춘 뭐 그런 정도의 수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독대를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정진석 실장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충고했다는 겁니다.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당직 개표는 당대표가 알아서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정식 정책위의장 교체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할수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당대표한테 신임 당대표한테 당의 그 인사 개편 그런 거는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너무나 당연하죠. 원론적인 그럼요. 거기서 만약에 정정식 뭐 정책위 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써라 아니면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을 것으로 그러면은 당무 개입이고 또 그게 굉장히 그 법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혼자 독자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실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관계가 지속되지 않겠나. 예. 지금 뭐 이게 관계가 회복됐니 아니면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느니 뭐 이런 이제 세간의 비평도 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에 대통령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힘의 또 성공이고 나아가서 또 차기 정권 재창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방금 나온 속보를 보면요, 서범수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요. 원래 당 대표가 바뀌고 당의 지도부가 바뀌면은 누가 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원래 다 사의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전식 정책위의장이 사임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원내 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당 대표 바뀌고 당 지도부 바뀌면은 여태까지 그 전에 정책위의장들이 다 그래왔어요. 뭐 그렇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그랬고 뭐 성일종 위원장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신임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게 공무원도 아닌데 임기가 보장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틀 전이었나요? 최고위원 회의 때는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민심을 잘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과 어제 만나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 대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갈등의 요소가 형식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상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정책위 의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왜 버티겠습니까? 뒤에서 그냥 있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 대표는 결과적으로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하는 것이 당대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 내치지 말고 그런 뜻입니까? 원희룡 함께 손잡고 잘해. 내 사람인데 그런 뜻도 담겨 있을 라고 것이다? 그렇게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적어도 저 두 지도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최고위원회 모두 9명인데요. 친한계 뭐 4 그리고 추진계 5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해요. 분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지형도가 좀 바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책위의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야 당연히 뭐 한동훈 당대표의 그 전권이니까 아마 친한계로 이렇게 될 텐데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포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 옆에 있는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정치죠. 그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정말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얘기고 정말 한동훈 당대표한테도 필요한 일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아주 필요한 일이고요. 정말 너무나 옳은 얘기죠. 너무나 옳은 얘기인데 이거를 잘 지키는 좀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화해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요.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갈등 해소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지금 충돌이 시작이 된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군요. 권력의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안한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오전 그리고 이틀 전에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 나왔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또 대통령실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난 회동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2부속실 설치를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필요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지만 그 공약을 깨고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영부인의 어떤 활동 범위나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렇군요. 오히려 예. 훨씬 유리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참 민감하게 보는 게 어떻게 해요? 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모든 곳에 다 지금 개입이 돼서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뭐 영부인의 문제 때문에 미안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2부속실 설치라는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래 그 영부인의 관리를 제대로 좀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리고 설사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 의해서 발의가 돼서 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좀 책임 유무 잘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의 명분이 있어요. 봐라 대통령실에서 공약도 깨고 제2부속실 설치를 했으니 김건희 여사 이제 우리가 좀 잘 보호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주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제2부속실 설치 발표가 있었고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당대표도 전당대회 내내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감찰관제도 그렇고 제2부속실이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잠시 있었고 그 후에 계속 안 했던데 이거는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2부속실 당연히 만들어져야 퍼스트 레이디의 여러 가지 그 대외 활동에 대해서 그걸 기획하고 또 재정적인 또 투명성, 또 여러 가지 대외 메시지 이런 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게 또 생기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또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잘 되도록 해야죠. 근데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 입장은 그거였어요. 국회에서 추천을 해줘라. 그럼 임명할게.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제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수도 많았고. 여당이 추천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이 추천 안 했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당이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특별감찰관이 생기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가고 뭐 이럴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주변에 감찰관이 관리 안에 들어있는 그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알아서 눈치 보고 추천을 안 한다 볼 수 있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특별감찰관 임명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늘 일관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 추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더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3자 특검 이야기인데요.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제3자 특검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협상 기류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 녹취를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발의를 한다면 한동훈 라인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진짜 발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동훈 대표의 특유의 말장난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진심이 담겨있다 그러면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발의를 해야 된다.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당의 그 민주적인 당내 투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투톱 체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거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당대표께서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또 당대표께서 중진 의원 중에도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는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지금 당대표 도전, 전 대표라고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임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반대했지 않아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발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뭐 기류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금 들어보시면 제가 앵커께서는 뒷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이미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특유의 말장난 같은 것이 아닐까 의심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입장은 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날 그 국회에서 이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고 나서 바로 로텐다홀에서 저희가 이제 규탄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야당이 함께 했는데 그 당시 다른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보다 더 강한 특검법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그런데 더 관심이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원장도 인재 풀이 마를 때까지 하여튼 하겠다. 탄핵하겠다 했는데 이 특검법도 뭐 10번이든 100번이든 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3자 특검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아니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문제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저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도 어쨌든 이 문제는 더 강한 특검법을 그리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도전하겠다, 두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원내대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한 그 아이디어를 낸 그 이유, 그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향된 특검일 수밖에 없고 그 특검 수사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할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특검 자체가 편향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런 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동훈 그 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이 제3의 특검 법안이 됐든 뭐 제4의 특검 법안이 됐든 발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또 다른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볼 수는 있겠죠. 교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제3자 특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때 공수처의 수사 결과, 그 결과를 보고 부진하다고 생각되면은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를 밝혔죠?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발의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쌓여있는 민생 현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우선권 좀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민주당도 제3자든 무슨 이런 다른 것들을 믿지를 않는 것이 뭐냐면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낮고요. 국민의힘이 늘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 이것이 모두 현직 대통령이나 그렇게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특검의 경우는 모두 야당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군요. 이 문제는 최상병 특검은 800에 7070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독소 조항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이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특검을 이야기하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군요. 그 진심을 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는 사안을 특검 추천할 때 과거 사례를 보면 당시 다 그 관련된 소속 정당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미 민주당 그다음에 또 뭐 조국혁신당 예. 포함해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예. 특검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게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 가지고 청문회를 또 열고 있고 예. 장외 집회를 또 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모든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네. 탄핵을 한다든지 예. 지금 국면은 야당은 탄핵 소추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핵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예.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단일한 그런 특검 법안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르죠. 그렇군요. 김영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 그런 근거 없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최상병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복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한 예. 것이죠.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6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최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에는 결코 동의할 수 근데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 MB 때 그런 특검이나 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수처라고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없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한다, 또 대통령 탄핵을 한다라고 예. 하는 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정치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보자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공수처에 의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게 알겠습니다. 여당의 입장입니다. 여야 지금. 입장 수사 팽팽합니다. 중이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의견이 예. 3분 중에 2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취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취임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사실상 속도를 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중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건을 오늘 5시 전체 회의 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또 KBS 이사진 선임 문제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안건으로. 바로 오늘 그러면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예. 시간 싸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시간 끌면 예. 그 사이에 바로 이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만약에 탄핵 소추가 들어가면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해요. 예.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예.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탄핵 의결하기 전에 그런 그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와 야가 지금 한치도 지금 양보하지 않는 그런 그 갈등 상황인데 결국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돼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탄핵 추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진숙 위원장이 5시에 전체 5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2인 체제로 그 지금 말씀하신 박문진과 KBS 이사회 선임의권을 의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인 체제라고 하는 불법적인 이런 체제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웃긴 게 민주당은 그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게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그 김현 의원이 과기부죠. 과방위의 그 간사 김현 의원이 방통위 4인 의결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2인 체제에서 의결된 그 사안도 합법이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4인 체제를 다시 지금 발의를 한 거거든요. 4인 체제 법안을. 그래서 그것도 좀 말은 안 된다. 여태까지 2인 체제 그게 어색하긴 해요. 원래 5명 방통위원인데 그중에 이제 3석이 지금 결석이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에 의해서 계속 의결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민주당이 또 다른 법안을 발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방통위의 5인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합의제 기구라고 하잖아요. 여야에서 그 추천하고요. 입법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인 체제로 아주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뭐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불법에 가까운 뭐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YTN 문제도 그렇게 2인 체제로 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뭐 김영 의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그러나 사실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합의제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데 그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입법을 만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있어야 이것을 열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 이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이제 법을 통과를 시킨 상태인 거죠. 그 방송사법 가운데 하나가 방통위법. 근데 들어있죠.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이런 어떤 그 의결 정족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방통이든지 윤석열 정부 내에 방통위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짧게 할게요. 지난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현재 국회 과방위원장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동안이나 임명을 안 했어요. 추천이 됐는데도 안 하고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이것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여야 입장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물가 인상률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순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또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해 3월 새벽 4시 50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리다가 옹벽을 3개 들이받은데요. 육군 부사관 허모 씨가 운전하던 이 차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아내도 같이 타고 있었죠. 앞서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는데 당시 아내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허 씨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 씨는 아내 살해 혐의와 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오늘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아내를 기절시킨 뒤 차에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사 허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허 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아내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 아내를 넣고 차량에 실은 뒤 고의로 벽을 들이받고선 아내의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은 그 충격에 블랙아웃 현상을 겪어 사고를 낸 거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허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쓰러진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이나 119 신고 등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방에 넣어 차량에 실었고 곧바로 샤워와 청소를 한 뒤 집안 물건을 버린 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대법원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허 씨로부터는 끝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판결로서 그나마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제적된 가운데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 35년을 확정받고 긴 시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태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컸는데요. 테니스계에서는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전북 테니스협회 통장으로 자녀 명의의 기부금을 송금하면 이 돈이 최종적으로 코치에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이 코치는 조만간 주니어 국제대회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 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테니스부 20대 계약직 코치 한 명이 지난 6월 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학교장 지시 불이행 문제와 불법 찬조금 수수 의혹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21년 8월에 임용이 됐는데 그때는 매달 150만 원씩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10월부터는 200만 원씩 받았다고 그래요. 보여줬더니 본인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해서 이 코치가 찬조금을 챙길 수 있었던 데는 과거 자신의 테니스 스승이자
현재 이 학교 테니스부 학부모인 한 남성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부 학부모들로부터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지정 기부를 받는 수법을 썼습니다. 학부모들이 다달이 10만 원 남짓을 전북테니스협회 통장으로 지정 기부 송금하면 이 돈이 최종적으로 코치에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니스부 학생은 19명입니다. 한 학부모는 코치에게 간다는 걸 알고도 혹시 자녀에게 불이익을 줄까 봐 돈을 안 낼 수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전북테니스협회는 이런 불법 찬조금이 오간 과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부금 내역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다른 지정 기부는 단돈 10,000원짜리까지 모두 공개됐는데 해당 초등학생 앞으로 입금된 기록 수백 건이 모조리 누락된 겁니다. 전북테니스협회는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했다가 나중엔 개인 기부자가 지정 기부한 내용은 일부러 빼고 공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감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당사자 조사도 필요한데 코치의 출국 스케줄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8월 초 체코에서 열리는 월드 주니어 테니스 대회 본선에 국가대표 남자부 감독으로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코치가 연루된 불법 찬조금 의혹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아직 사실로 드러난 게 아닌데다 대회가 임박해 당장 감독을 교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코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를 나온 건 힘들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지정 기부를 받은 남성 학부모는 취재팀에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물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렀고요. 두 아들을 둔 아빠가 숨졌습니다. 칼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알던 사이나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9일 밤에서 30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아파트 정문에 피해자분이 아마 서 계셨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가해자 범인이 거기서 뭔가 약간의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아마 그 피해자분이 위협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범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로 이 상은이 자절창이라는데 찌르고 베이는 걸 같이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본인이 이제 그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 출혈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흉기가 일본도라고 하는데 일본도라면 정말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기다란 장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도자를 쓰는 건 다리 한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위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래 저거 소지 허가가 장식용으로 놨을 때는 날을 안 세웁니다. 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날을 세우는 건 저거는 실제로는 다른 어떤 걸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은 그럼 그 자체가 심각히 의미가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만져보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기만 하지 이게 없습니다. 장식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저거 사용하는 사람이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후배들 이게 생활 질서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경찰서. 근데 일부 브로커들이 날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검도장에서 진검으로 뭐 이거 하는 건 별도의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근데 이제 이거를 날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일본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물어보고요. 자, 이 30대 남성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거나 지금 마약에 취하거나 이런 거 다 검사를 한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럼 영장에서 이제 다시 모발 검사를 하는 거고.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왜냐하면 신체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이제 영장에서 감정영장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에는 확인해 보니까 술은 마신 것 같지 않다고 하고요. 확인됐고요. 네, 정신질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근데 동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뭐 소리를 지르다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지금 나온 얘기도 그렇습니다. 경찰 신고 상황으로는
비슷한 신고가 7번이나 됐다. 네.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이상한 그 어떤 그 접근도 하고 그게 7번이나 됐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위협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주변 주민들의 얘기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과 진료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라는 것이 예.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되는데 예. 본인은 사실은 뭐 멀쩡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예.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기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망상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뭐 작년에 그 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을 보니까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것이 겹쳐져 있는 건지가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유지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 올해 1월에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하게 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했다는 게 이게 일부러 자신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꾸민 말은 아닐까요? 근데 꾸미기에는 좀 왜냐하면 하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원래 너무 이상했다. 위협적이어 갖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랬으니까 뭔가 본인 말대로 무엇인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한 망상을 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고요. 네. 그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꾸며드는 얘기인지 실제로인지는 지금 나와 보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그 이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그 일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일본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같은데 그 일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장식용으로는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은 뭐 몇 천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몇 천 개요? 예. 말해 장신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위험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에 이제 뭐 멋있으라고 이제 해는 거니까 날이 안 서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파악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파악되지 않은 거고 실제로는 지금 이것처럼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무기류로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소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장식용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날을 세워서 자기가 가지면서 범행을 하면은 이걸 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 도검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 소지 허가가 나면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허락을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총포 화약류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 총기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을 3년마다 갱신이고요. 그리고 총기류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영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협 기간 동안에만 가서 허가를 받아서 쏘는데 보관은 경찰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도검은요?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쪽으로 뭘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만약에 한 2, 3년 지난 뒤에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하는 위협 상황이 돼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졌을 때 이걸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당히 또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관리에 상당히 위험한 어떤 관리 대책 강화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절차를 좀 보완해야지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걸 두 가지 방식. 그럼 도검류도 영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뭐 2-3명 정도의 관리자 정도로 영치만 하고 내주는 이런 형태인데 그 많은 칼을 또 경찰서마다 또 보관한다? 그리고 또 장식용을 영치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그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집에 들어가서 이걸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나라에서처럼 글씨에 쓰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어느 날 어느 정시에 와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방식의 법적인 개정.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말하면 장신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럼 나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도를 휘둘러서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재발 방지책, 이 일본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 외에 또 이
일반인들이 좀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일본도가 무기를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러면 일본 도검의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예, 일단 일본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요 위협적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위협을 해야지 또 다른 법의 체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러면 근데 이제 저거를 본인이 의도가 없다, 장식이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 촘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예. 제가 아까 관리 체계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ATF라고 하는 총포 화약국이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근데 우리는 총포 도검을 이걸 관리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서열 1위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가 테헤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중동 정세가 또 한 번 출렁이게 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در نخستین ساعات بامداد امروز محل اقامت اسماعیل هنیه در تهران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 و یک نفر از محافظان وی هم به شهادت رسید. علت و ابعاد این حادثه در دست بررسی است و نتایج آن متعاقباً اطلاع رسانی خواهد شد. 하니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에 와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하니에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하니에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암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하니의 사망과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고 미 백악관도 보도를 봤다고만 답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입니다. 이란의 안보를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인사는 이번 공격을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시티 부근 난민 캠프 출생인 하니에는 올해 62살로 1980년대 민중봉기 때 하마스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도자가 됐고 2017년에 야히야 신와르에게 자리를 넘겼습니다. 이후 정치국장으로서 카타르에 머물렀으며 최근까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참여해 왔습니다. وإن أي مرونة نبديها في التفاوض حرصا على دماء شعبنا ولوضع حد لآلامه الكبيرة وتضحياته الجسام في حرب الإبادة الوحشية ضده يوازيها استعداد للدفاع عن شعبنا. 지도자를 잃은 하마스는 물론 이란까지 격분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커녕 중동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쓰고. 잠깐만요.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여기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만 도와주시면은 다시 정상화시키고 해결하고 그 반드시 피해 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보다 꺼울었다. 일부러 회생을 이제 유도하려는 것 같아요. 800억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어디다가 재산을 감췄을 수도 있는 거고. 네, 팀원 UMF 자금 관리가 정말 엉망진창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많죠. 그렇습니다. 제기돼 왔던 의혹대로 고객의 결제 대금을 사업 확장에 사용한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태 초기부터 잠적했던 구영배 큐텐 대표가 어제 국회에 나와서 미국 온라인 기업 위시 인수 과정에 팀원과 UMF의 판매 대금을 활용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점업체에 줄 판매 대금 지급을 2달 가까이 미룬 채 그 돈을 인수합병에 쓴 건데요. 구 대표는 그 돈을 이후에 갚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업체에 줄 돈은 또 없다고 말해서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구 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 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회사에 그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의 대부분은 사실 프로모션으로 쓴 거예요. 샐러드한테 정상금은 언제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가피하게 좀 양해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구 대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자금력이나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간 셈입니다. 네, 자금력도 없는데 그런데 모 회사인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 대표의 승인도 없이 자금을 빼낸 정황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큐텐은 지난 4월 11일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팀원에서 200억 원을 연 이자율 4.6%로 1년 만기 조건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2월에 이제 인수한 그 위시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이루어진 건데 내부 승인 절차가 좀 이상합니다. 대여금 집행 문서의 기한일은 4월 11일이었는데 유광진 팀원 대표의 최종 승인이 난 건 나흘 뒤인 15일이었거든요. 이때는 이미 팀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앞서 1월에도 똑같은 형태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금리 4.6%로 1년 만기 자금 50억 원을 팀원에서 빌렸는데 이때도 대표의 승인이 돈이 빠져나간 이후에 19일이나 지난 1월 30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소비자가 판매회사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회사에 줘야 될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자금을 빌리는 건에 대해서는 기한자, 최초 기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한자로부터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까지는 모두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한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를 제외한 기한자 2차, 3차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한 셈인데 이 세 사람은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에 재무와 기술 개발 기능을 큐텐 테크놀로지에 넘김으로써 이 회사는 사실상 큐텐 한국 자회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 대표는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회사 재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놓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객이 물건 결제 대금으로 낸 돈은 손을 못 대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금융감독기관이 이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미정산 금액을 외부에 신탁하도록 했습니다. 팀원과 UMF에서는 이게 근데 지켜지지 않았죠.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책이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궁색한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은 자산 건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도 전혀 규율하지 않은 거기에서 온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별도로 관리해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사실은 건건이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다만 이행이 안 된 부분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금융당국은 사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번 사태 해결을 피지라 불리는 네. 지급결제 대행업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피지사 간담회를 소집해서 고객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피지 업체들은 또 사정이 다르죠. 수수료율이 훨씬 높은 카드사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면 몰라도 우리만 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뭐 미결제 금액이 1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속히 일단 소비자 그리고 판매업체의 피해 복구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픽 두 번째 이슈 보여주세요. 쉬지 못하는 고령층 10명 중 7명이 일할 것.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한 사람이 7명이나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많네요. 예. 사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올해 5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55세부터 79세까지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이 분들이 숫자가 1,598만 3천 명 정도 되고 1년 전보다 50만 명 정도 늘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의 그 숫자가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35.1%를 차지합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미래에도 일을 하기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1,109만 3천 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9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비중으로 본다면 전체 고령층 인구의 69.4%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이 비중 또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령층 인구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일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앞으로 미래에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령층 중에서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래에도 일을 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현재 취업자 가운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이분들 가운데서는 무려 93.2%가 앞으로도 일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고 취업 경험은 있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 이분들은 36.8%가 장래 일을 하겠다고 답했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7.7%만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의 배경이 궁금한데요.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한다는 쪽의 성격이 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한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즐거움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35.8%였고요. 무료해서 4.2%, 사유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2.7%,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한 이유가 2.2%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생활비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가 그 답변이 1년 전보다는 0.8%포인트 좀 줄었고요. 일하는 즐거움이 원인이라는 사유가 0.2%포인트 늘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평균을 내봤더니 73.3세까지 일을 하겠다는 답이 그렇군요. 73살까지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고령층 인구는 얼마나 돼요? 예, 고령층의 노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인데요.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943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천 명 늘었는데 고용률도 59.0%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는 분야를 나눠봤더니 보건이나 사회복지 쪽이 전체 고령 취업자의 12.8%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농림업 분야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3위. 네, 청약마비 줍줍 열어보니 300만 대 1. 네, 로또 청약으로 불리긴 했는데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이 청약에 300만 명이 지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상을 좀 했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가구 모집이었죠. 한 가구 모집. 그렇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가구에 대한 전국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약 자격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니까
청약 가능 인구의 거의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지원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은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서울 동작구의 흑석자이였는데요. 당시 두 가구 모집에 93만 4천 명이 신청을 했으니까 경쟁률로 친다면 47만 대 1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지난번보다 무려 6배 이상 경쟁률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청약 경쟁률 자체도 기록인데 다른 기록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예. 청약이 시작된 게 2020년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동일 건에 대해서 청약 접수 날짜를 하루 연장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네. 예. 혹시 두 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저께 이제 이걸 했을 때 오전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서 오전에는 2-3시간 정도 대기 시간이 나왔는데 점차 길어져서 나중에는 700시간 그리고 대기자가 250만 명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가 사실상 마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비 상태가 일어나자 부동산원이 청약 시간 연장 결정을 내렸는데 롯데 캐슬 청약은 다음 날까지 24시간 연장을 했고요. 그날 있었던 다른 9건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 밤까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린 건 뭐 시세 차익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일단 한 1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분양가가 싸서 초기 부담이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동탄 롯데캐슬은 2017년 분양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 무순위 청약 5가구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적격 당첨 취소 4가구는 이 지역 주문에 한해서 이제 청약 자격이고요. 계약 해지분 1가구만 전국구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렸군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혼잡을 빚은 주인공인데요. 분양가는 약 4억 8천만 원인데 그 사이에 이곳 입지가 많이 변해서 시세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동탄역과 바로 연결된 아파트로 역세권이 아니라 이른바 역 앞마당권이라고 불리며 그런 그 교통요지인데요. GTX-A, SRT 등의 호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제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A 노선에 삼성역이 개통되면 더 큰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가 컸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또 하나의 관심이 컸던 아파트 분양도 있었죠. 서초동 원펜타스요? 맞습니다. 로또 하는데 시세 차익으로만 치면 롯데캐슬보다 이 원펜타스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소 2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펜타스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737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고 분양가 기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당첨이 돼도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당첨이 되면 곧바로 분양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4억 원 이상의 계약금이 필요하고 2-3달 안에 잔금까지 치러야 되는데요.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드린다 해도 한꺼번에 전세 매물이 풀리기 때문에 주변에 지금 전세 그 값보다는 나올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 13억 원 정도는 본인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의 잔치라는 비판이 있기는 했는데 원펜타스는 첫날 특별 공급의 경쟁률이 352대 1. 어제 1순위 청약이 527대 1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모레부터 음료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란데 사이즈는 300원, 벤티 사이즈는 600원 올리고 슈 사이즈는 300원 내립니다. 톨 사이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심이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 대형마트에서 신라면을 주제로 한 팝업 스토어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에펠탑과 올림픽 경기장 등 주요 거점에 있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2주 동안 운영됩니다. 음식 배달앱 요기요가 팀원과 위모프에서 구매해서 사용이 중단된 요기요 상품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기요는 피해 고객에게 팀원의 정상금 지급과 상관없이 피해를 복구하고 추가 쿠폰 5,000원도 지급키로 했습니다. 2024년 건설회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11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각각 2위와 3위를 유지했습니다. 2014년부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물산은 경영평가액이 크게 증가했고 반도체 공장 등 해외 실적 호조로 실적 평가액도 늘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액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폐간 절차를 밟던 52년 전통의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이 부영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우정문고는 지난 5월부터 경영난으로 휴관 중인 문학사상을 복간해서 오는 10월 제2회 창간호를 낼 예정입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 같아. 사는 모습은 달라도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에도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랑구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았고요. 강릉과 경주는 37도 선까지 치솟으며 사람 체온보다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강릉은 내일 아침까지 30도 선을 유지하며 초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영서 북부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아침까지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6도, 대구는 2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